누군가의 인생이 한 편의 영화 같다는 표현은 흔히 쓰이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표현조차 이대협이라는 한 남자의 인생 앞에서는 너무나 무색해집니다. 그의 삶은 단순한 각본의 기대기보다는 예측 불가능한 인간관계, 욕망, 그리고 비극이 뒤엉킨 부조리극에 더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한때 그는 스크린을 장악한 은막의 절대적인 영웅이었고 1960년대 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대한민국 대중들에게 단순한 배우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그는 불의를 주먹 한 방으로 날려버리고 전우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정의의 사도였으며 가난하고 힘없던 시절 수많은 이들이 투영하고 싶었던 강한 남자의 표상이었습니다. 대중은 그를 뜨겁게 사랑했고 그 사랑을 발판 삼아 그는 스크린 밖 현실 권력의 무대인 정치계에 진출했습니다. 이대협은 국회의원 3선을 거쳐 성남시장 재선까지 성공한 연예인 출신 정치인으로 신화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조명이 꺼지고 난 후 무대 뒤에 숨겨진 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 안방 장롱을 5만 왕원 현금 다발로 가득 채우고 최고급 위스키를 마시며 탐욕과 타락에 물든 권력자로 변해 있었습니다. 결국 뇌물수수와 횡령 혐의로 70대가 넘은 나이에 차가운 감옥 독방에 갇히게 되며 죄수번호 2167번이 되었고 배우에서 정치인 그리고 범죄자로 추락하는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과 몰락의 기록을 넘어 끝없는 욕망이 한 인간을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끌어내리는 잔혹한 인간 드라마입니다. 그의 비극은 1935년 일본 나고야에서 시작됩니다. 일제강점기의 서러움을 안고 일본에 건너간 조선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이대협은 식민지 백성의 아들로서 조국을 상상 속 그리움으로 간직했고 현실에서는 차별과 가난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해방 후 부모님의 손을 잡고 돌아온 조국은 낙원이 아니었으며 곧 터진 6.25 전쟁은 한반도를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전쟁이 휩쓴 1950년대 후반 서울은 파괴와 절망으로 가득했지만 혼란 속에서도 유일하게 빛나던 곳이 있었으니 바로 영화판이었습니다. 고통을 잊게 하는 마취제 같은 흑백 필름 속 세계에 이대협은 강렬히 이끌렸습니다. 1958년 한모 감독의 영화 나 혼자만이로 데뷔했을 때 충무로 영화계의 반응은 미지근했습니다. 당시 영화계는 세련된 외모와 부드러운 미소를 가진 배우들이 지배하고 있었고 눈물샘을 자극하는 비극적 사랑이 주를 이루던 시절이었기 때문입니다. 경상도 사투리를 쓰고 투박한 외모를 가진 이대협은 그 중심에서 멀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대는 새로운 영웅을 필요로 했고 1960년대 초반 사회 격동 속에서 그는 경상도 사나이라는 작품으로 자신의 거친 매력을 무기로 승화시키며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1963년 이만희 감독의 돌아오지 않는 해병은 이대협과 한국 영화사 모두에게 기념비적인 작품이었습니다. 한국 전쟁을 배경으로 한 이 영화에서 그는 전장 한복판의 군인으로 변신, 실제 전쟁을 방불케 하는 열악한 촬영 환경 속에서 진흙탕을 구르고 기관총을 난사하며 죽어가는 전우를 껴안고 절규하는 연기를 펼쳤습니다. 그의 희생정신과 전우에는 당시 정권이 국민에게 요구하던 애국심과 완벽히 부합했고 이 작품은 극장마다 눈물바다를 이루었으며 이대협은 국민적 영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후 이대협은 빨간 마후라의 조종사, 각종 액션 영화의 해결사 등 강한 역할을 도맡아 1960에서 70년대 100편 넘는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그는 스크린 속에서 언제나 정의로웠고 승리하는 남자였으며 대중은 그를 굴하지 않는 바위 같은 존재로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배우라는 직업의 함정은 서서히 그를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배우는 타인의 삶을 사는 존재지만 현실로 돌아오면 욕망을 가진 인간으로서의 자신과 마주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간 영웅으로 살아온 이대협은 현실과 영화 속 영웅의 경계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길거리에서는 영화 주인공처럼 환호를 받았고 식당에서는 돈을 받지 않았으며 술자리에서 한마디 던지면 법처럼 통하는 권력이 되었습니다. 대중의 환호는 달콤한 독과 같아 점점 더 큰 갈증을 불러왔고 1970년대 후반 그의 시선은 영화 세트장이 아닌 대한민국 정치의 심장부인 여의도 국회로 향했습니다. 이미 박정희 정권과 깊이 동화된 그는 현실 정치에서도 영웅이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현실 정치는 각본 없는 생방송과 같았습니다. 실수는 돌이킬 수 없는 파장을 낳았고 적과 아군은 분명하지 않은 복잡한 정글이었습니다. 연예인 출신 정치인에 대한 사회적 비난과 회의가 존재했지만 그는 대중적 인지도와 친근한 영웅 이미지를 무기로 삼아 1981년 신정당 소속으로 성남 광주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유세 현장은 그가 주연을 맡은 하나의 공연 같았고 그의 투박한 연설은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아 당선에 성공했습니다. 국회의원 3선에 성공한 그는 의리와 뚝심 그리고 보스 기질을 그대로 정치에 투영했습니다. 복잡한 법안 논의보다는 술자리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구시대적 방식이 오히려 그에게 맞았고 중진 의원으로 자리 잡아 교통체신위원장까지 역임했습니다. 그러나 입법부는 법을 만드는 곳일 뿐 실행 권한이 없었고 젊고 투명성을 요구하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하면서 그의 보스 정치 스타일은 점차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결국 그는 정치적 텃밭인 성남시장직에 도전합니다. 성남은 서울 위성도시로 급격히 팽창하며 분당 신도시와 판교 개발이라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던 곳이었습니다. 2002년 민선 3기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해 압도적 지지로 당선된 그는 재선에도 성공하며 지역 권력의 절대자로 군림했습니다. 그의 시장 시절은 거침없었고 수백억 원 예산이 그의 서명 한 장으로 움직였으며 공무원들은 그를 두려워하며 따랐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사건은 낡은 구청사를 버리고 초호화 유리궁전 성남시청 신청사를 건립한 것이었습니다. 이 스텔스기 청사는 건축비만 3,200억 원이 넘는 고가의 건물이었고 호화 청사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시민단체와 언론의 비판에도 이대협은 100만 도시 성남의 얼굴이라며 굽히지 않았고 어쩌면 무의식 중에 자신을 위한 궁전을 짓고 싶었던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권력의 정점에선 부패가 싹트기 마련이었고 그의 가족과 측근들은 시청 인사와 이권에 깊이 개입하며 비리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부인은 안방시장이라 불렸고 조카들은 브로커 노릇을 하며 돈을 챙겼습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조차 그를 공천하지 않는 등 정치적 입지는 좁아졌고 무소속 출마를 강행했으나 참패했습니다. 선거 패배는 시장이라는 강력한 방패를 잃었음을 의미했고 감사원과 검찰은 곧바로 성남시청과 그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의 집 안방 장롱에서 발견된 5만 원 현금 다발과 최고급 위스키 수십 병, 특히 한 병에 1,200만 원에 달하는 로열 살루트 50년사는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검찰 수사는 비리의 실체를 낱낱이 드러냈습니다. 공무원 승진 청탁에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 뇌물이 오갔고 조카들은 판교 신도시 개발 사업과 공사 발주에 개입해 거액의 뇌물을 챙겼으며 이대협 역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검은 돈을 받았습니다. 업무 추진비 횡령과 장부 위조도 만연했고 법원은 그의 범죄를 중대하게 판단해 징역 7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부인과 조카들도 줄줄이 유죄 판결을 받고 구속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대협은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며 책임을 가족과 부하들에게 돌렸으나 이는 권력을 쥔 자의 비겁한 변명이었습니다. 그의 정치 생명은 끝났고 감옥에서의 노년은 고통과 고독 그 자체였습니다. 건강했던 그는 감옥 생활과 정신적 충격으로 급격히 쇠약해졌고 휠체어에 의존해야 할 정도로 몸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일반 국민과 언론은 그를 동정하지 않았으며 연기자로서도
마지막까지 진짜 아픔조차 연기로 의심받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2014년 11월 형 집행정지로 세상 밖을 나왔지만 그것은 자유가 아닌 죽음을 향한 길이었습니다.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진 그는 결국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중환자실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2015년 2월 6일 배부종 합병증으로 80세를 일기로 조용히 세상을 떠났으며 그의 죽음에는 자존심과 배신, 몰락에 대한 억울함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장례식장에는 화려한 조문 행렬은 없었고 언론도 간략히 부고를 전했으며 대중의 반응은 냉소적이었습니다. 그가 떠난 후 성남시와 대한민국 정치권에는 묘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그의 죽음은 개발 독재 시대의 낡은 리더십과 아날로그식 정치가 21세기 투명한 시스템에 의해 어떻게 무너지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그가 남긴 유산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성남시청 신청사 건물입니다. 이 거대한 유리궁전은 그의 허영심과 권력과시의 상징이며 에너지 비효율과 호화 청사 논란의 중심에 남아 시민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대협이라는 인물은 왜 탄생했고 왜 실패했을까요? 이는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독특한 현상, 즉 이대협 신드롬으로 볼 수 있습니다. 1960에서 70년대 개발도상국 한국은 강한 리더를 갈망했고 이대협은 배고픔을 해결하고 불의를 힘으로 제압하는 영웅의 판타지를 완벽히 충족시켰습니다. 대중은 그 이미지를 사랑했고 2000년대에도 향수를 품고 그에게 표를 던졌으나 그 순진한 믿음은 배신당했습니다. 이대협의 몰락은 이미지와 실체의 괴리, 공적 시스템과 사적 의리의 충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는 평생 의리로 살았고 영화판과 정치판에서 가족과 동지를 챙기는 것이 최고의 미덕이라 여겼지만 공직 사회에선 그것이 곧 부패였습니다. 조카들에게 이권을 몰아주고 측근을 요직에 앉힌 행동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족벌 정치였으며 그는 시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신을 왕국의 영주로 착각했습니다. 그의 실패는 견제받지 않는 권력의 위험성도 보여줍니다. 8년간 성남시장 재임 기간 동안 시의회, 시민단체, 언론의 감시망은 그를 막지 못했고 주변엔 충성만을 아첨하는 참모들 뿐이었습니다. 그는 귀를 닫고 눈을 가린 채 질주하는 권력기관차였으며 그 종착지는 절벽이었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겸손했거나 비판에 귀 기울였다면 그의 말년 비극은 피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웅은 자신의 10년만을 따르며 그 오만함이 파멸을 불렀습니다. 이대협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는 성공의 정의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는 식민지 빈민의 아들로 태어나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가 되었고 국회의원과 시장직을 거쳐 부와 명예, 권력의 새 왕관을 모두 썼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성공의 끝에 남은 것은 가족의 붕괴, 명예의 실추, 그리고 재산의 흩어짐 뿐이었습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진정한 친구나 존경받는 후배는 없었고 오직 수치심과 고통만이 그를 감쌌습니다. 만약 그가 조금 덜 성공했거나 조금 더 일찍 권력을 내려놓았더라면 혹은 평범한 원로 배우로 남았더라면 존경받는 노인으로 안방에서 눈 감았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인생은 그리스 비극 주인공처럼 운명이 준 선물을 자신의 오만으로 저주로 바꾼 서사시였습니다. 이제 그의 이름은 역사 속 한 페이지로 넘어갔지만 그가 남긴 질문들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유령처럼 떠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리더를 원하는지, 화려한 이미지 쇼맨십이나 혈연 중심 정치에 갇혀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이대협의 삶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영웅을 기대하지 말고 권력을 감시하라고. 스크린 속 영웅은 2시간 만에 세상을 구하지만 현실 정치는 끈질긴 인내와 투명한 감시, 깨어있는 시민 참여로 조금씩 나아질 수 있음을 알립니다. 그는 떠났고 화려한 액션 활극으로 시작해
진흙탕 같은 정치 드라마를 거쳐 비극으로 끝난 80년 인생 대서사시는 웅장한 음악 대신 깊은 탄식과 성찰 속에 막을 내렸습니다. 저 세상에서는 금배지, 시장 명패, 현금 다발 대신 순수한 청년 배우로 돌아가 평안히 잠들길 바랍니다. 모든 연극이 끝나고 관객들이 빠져나간 텅 빈 무대에 남은 것은 배우가 흘린 땀과 눈물, 그리고 버려진 가면뿐입니다. 이대협이 평생 써왔던 강한 남자, 영웅, 지도자라는 가면은 너무나 무겁고 두꺼워 그 아래 숨겨진 나약한 인간의 얼굴을 짓눌렀습니다. 그가 성남시청 옥상에서 내려다본 세상은 어쩌면 신기루였으며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권력의 무지개를 쫓다 절벽 끝에서 추락했습니다. 지금 성남의 밤거리 화려한 네온 사인 아래 사람들은 그를 기억하지 않고 그의 야망도 역사의 흐름 속 한 줄기 바람에 불과했음을 증명합니다.